전문 투자자들 보시기에도 지금은 미국 시장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못 늘리고 있다고. 예, 저는 이제 한 32년 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만 31년이 지났으니까. 와.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늘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답이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그 뒤에 굉장히 안 좋아요. 아. 미 연준의 매파적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이 보인 반응을 한마디로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아,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저의 소감이에요. 아, 이럴 줄 알았잖아요. 성장 좋고 물가 오르고 고용 괜찮은데 금리 팍팍 내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시장은 떠들썩하게 반응을 합니다. 원달러 환율도 1,450원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의 투자 방향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금 박사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우리 대표님에게 가꾼 붕어빵 같이 따끈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4625님, 박 소장님, 홍춘욱 대표님께 평소에 국내 시장 투자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몇 프로 갖고 계신지, 제 생각에는 비중을 조금 늘리셨을 것 같은데 살짝 물어봐 주세요 하셨어요. 제가 힘차게 속마음 한번 물어볼게요. 어때요 지금은? 예, 지지난주에 샀으니까 네. 좀 많이 벌다가 요새 조금 또 줄이셨어요? 아니요, 그 평가 손익도 대략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증시에서 한 12% 정도 예, 갖고 그러니까 계시다. 부동산이나 이런 거 제외한 순수한 금융자산에서 한국 비중은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 나온 김에 그거부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안경을 안 쓰고 오셨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네, 그 요새 눈이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 눈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수술을 한 2년 전에 했는데 그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좋아졌습니다. 개안하셨는데 그 종목을 보실 때도 눈을 크게 뜨고 개안을 하신단 말이에요. 올해 총체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운용하시는 상품의 수익 같은 것들 보면 어느 쪽이 제일 괜찮았습니까? 금이랑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순서였습니다. 금, 미국 주식, 중국 주식. 금은 최근에 다시 빠지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원체 저희가 저렴할 때 많이 금이 대부분 전일 자산에서 좀 공격적인 운용을 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한 20%까지 운용을 하니까. 그래요. 그게 제일 효자입니다. 아, 미국 주식은 어땠어요? 예,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좀 전체 자산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 비중이라는 게 한 20%에서 20%? 예,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금이 올해 이제 격렬하게 2번 올랐거든요. 그때마다 저희가 좀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네. 많이 오른 걸 팔고 저평가된 걸 샀다가 또 저평가되면 사고 하는 식으로 한 2번 매매가 있었는데 그게 운이 좋았고 미국 주식은 계속 리밸런싱 타이밍을 안 줘서, 그러니까 매매할 타이밍이 없어서 그냥 계속 놔뒀던 터라서 뭐 시장 수익률 정도 따라갔고요. 이제 세 번째는 중국은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서 여름 정도까지 계속 좀 들고 있다가 10월에 이제 폭등할 때 엑싯을 많이 해서 요 셋이 이제 효자고, 또 상반기는 인도 주식이 좋았다면 인도 좋았죠. 예, 인도가 좋았다면 최근에는 미국이 독주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 투자자들 보시기에도 지금은 미국 시장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못 늘리고 있다고. 예, 저는 이제 한 32년 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만 31년이 지났으니까. 와.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늘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답이다라는 소리가 나오면 그 뒤에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올 봄에도 우리가 엔비디아 가지고 되게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러다 여름까지 되게 좋다가 연말에는 조금 올해 수익을 받았죠. 내놓는 거 보면 그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도 모두가 뛰어들면 그때가 좀 너무 오버슈팅, 그러니까 위로 너무 고점 돌파를 너무 세게 해버리고 나면 그 예전부터 갖고 있던 그 이제 큰 손들이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한국 주식은 아무도 안 쳐다보지만 미국 주식은 제가 어제 뭐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건설사, 큰 건설사에 갔는데, 건설사에 계신 분들이면 부동산이 질문이 많아야 되는데 전부 미국 주식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러실 거예요 다들. 그래서
와, 이게 정말 놀랐거든요. 제가 아니 건설사에서 전부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고 부동산도 잘하시는 분들일 텐데 한국 부동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미국장에 대한 투자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어떤 속도로 할 거냐에 따라서 미국장도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월 의장은 보니까 난 원리 원칙대로 한다. 물가 오르고 맞습니다. 성장 좋고 고용 좋은데 금리 빨리 내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제가 트럼프 당선인이면 돈 쓸 때 많은데 취임 첫 해에 생색도 내고 싶고 근데 감세 정책 쓸 거니까 세금은 덜 거칠 거고 금리가 높은 상태로 있으면 국채 발행 금리 올라가니까 싫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트럼프와 파월의 기싸움이 시작된 것도 같은데 이번 FOMC 관전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파월이 9월 달에 잘못했고요. 비컷 왜 했어? 이 말씀이죠? 비컷을 한 건 정말 이상했고요. 그 전에 쪼개서 미리 내리든지. 하던가 아니면 했더라도 0.25%씩 인하해도 될 걸 굳이 0.5% 비컷을 해서 그때 10월 미 증시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해리스한테 줄 선 것처럼 좀 보이죠. 왜 굳이 선거 직전에 그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해서 불장을 만들고 그 불장을 만들면서 당연히 시장 좋고 경기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현직들에게 유리하고 또 현직 부통령한테 유리한데 이렇게 할 거야라고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고요. 또 기분이 나쁜 게 11월 달 자기 그 당선된 다음에는 또 금리를 인하해 주다가 한 달 딱 지나자마자 막 인플레 전망을 엄청 올렸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올해 인플레이션을 2.8, 내년 인플레이션을 2.5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정책 때문에 인플레가 났어라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뭐 관세 이런 거를 딱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 뭐 앞으로 1년 남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파월 의장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둘이 진짜 싸울 것 같습니다. 아니 둘이 싸우는 거는 괜찮은데 그 불똥이 우리한테 튀니까 말이죠. 대표님.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옥신각신하고 금리의 방향성을 두고 우리가 예측이 어려워지면 그때마다 시장이 어제처럼 출렁이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또 파월 의장이 노리는 것 같고요. 왜 노리죠? 예, 자기가 9월에 비컷한 거를 실수 과오를 인정하는 게 되게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또 그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시장에 충격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바에야 이제 금리는 인하할게 그러나 조심해. 나 이거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함으로써 주가의 상승 탄력을 좀 떨어뜨려서 후임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든 일들을 내가 미리 좀 덜어주겠다. 어차피 나는 연임 생각 없어. 내가 후임자 꽃길을 만들어줄게. 그리고 나는 대신 명성을 얻고 나가겠어. 근데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완전 자기가 잘못했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반성이라는 게 퇴임한 다음 하시지. 현직이 반성하는 걸 잘 들어본 적이 없죠. 이게 참 쏘리하고 땡큐만 제때 해줘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여하간 지금 미국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일본은행은 금정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어요. 동결을 하고 약간 당분간 못 올릴 것 같은 느낌을 좀 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와중에 일본 11월 소비자 물가 나온 거 보니까 근원 CPI가 2.7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런데 금리를 안 올리고 계속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일단 금리를 좀 올리고 싶은데 연준이 동결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19명의 연준 멤버들 중에 무려 5명이 동결을 요구했던 게 점도표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책금리는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 정책금리가 몇 %가 돼야 됩니다라고 할 때 지금보다 금리를 0.25% 높게 제시한 사람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리더십에 지금 굉장히 타격이 온. 안 그래도 기자회견하면서 그래서 박빙으로 결정됐다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드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반대 세력이 거셌던 거고 실제로 노골적으로 찬반 표결에서 나 반대요 한 사람도 한 명 있었고요. 클리블랜드의 연준 의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제 금리가 좀 동결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금리를 인상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미 연준의 저 금리 인하하면서 차라리 그냥 좋게 끝냈으면 될 걸 내년
금리 인하는 많아야 2번이야라고 딱 단정 지어버리니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금융시장 흔들리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했다가 지난 8월처럼 또 눈치 없는 일본 중앙은행 소리 들을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8월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어떤 공포로 시장이 붕괴됐던 거 특히 그 일본 니케이 지수 2,000포인트 빠지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좀 시장에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 내가 금리 인상할게 라고 좀 후퇴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시장이 다 일본 금리 인상 못하겠네 그러면서 지금 156엔. 지금 진짜 다시 기세 좋게 나는 160엔 보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완전 하루에 1% 넘게 오르더라고요. 근데 뭐 환율 측면에서 우리가 남 얘기할 때는 아닙니다만 환율이요 1,450원이 어느덧 갈 수도 있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러다가 트럼프 취임식 당일에 만약에 말로 폭탄 몇 개 터트리면은 1,500원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데 경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럴 때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눈 딱 감고 금리 내려야죠. 눈 딱 감고요? 예. 그러기에는 너무 1,500원에 가까워지는데요. 예, 근데 뭐 전 외환시장에 대해서 뭐 이번에 그 국민연금하고 통화수합 그러니까 통화수합이라고 외환수합 외환수합을 네. 한 게 일단 뭐 믿고 기재부가 일단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2022년 9월 100억 달러 한도로 시작됐는데 이제 350억 불, 올해 500억 불로 늘어나다가 이제 내년엔 650억 불까지.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 환차익이 생기는 거를 좀 포기하는 그 대신에 이제 그 돈을 기재부한테 주는 이런 계약을 지금 체결한 거죠. 네. 이런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일단 국민연금도 지금 달러로 보유한 게 너무 평가액이 크니까 좀 차익을 실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고정시키는 네.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우리나라 경상흑자가 매월 한 100억 불씩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통상으로 보면 한 950억 불에서 1,000억 불 정도 누적 흑자가 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서 여행수지 적자가 원래 12월에 큰데 이게 또 많이 안 커질 수 있어서 유가는 또 하락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무역 흑자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고 국민연금도 1,200조 원 중에 절반인 600조 원 그러니까 달러로 한 사람 한 5천억 불 정도 되는 돈이 해외에 나가 있는 네. 거에서 평가액이 생긴 걸 지금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을 수합 형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뭐 돈이 없어서 외환시장 개입할 여력이 없어서 환율이 오른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이걸 여기서 잡는다라면 몇 달은 무조건 묶어둘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데 그거를 책임지고 누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탄이 소진됐을 때 나중에 왜 그랬어에 대한 답을 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2008년에 그때 환율 시장, 외환 시장에 그 유명한 도시락 폭탄 터뜨렸던 강만수 장관, 최준경 차관 있을 때죠. 그 전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하면 좀 어떻게 보면 신임이 있었고 위에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가 내가 책임진다 해. 그리고 저 잘못되더라도 챙겨줄게. 뭐 이건 주어는 없습니다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관료 조직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서 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저는 지금은 우리나라 그 부동산 관련돼 있는 금융들 특히 기업의 부채 문제들 이런 걸 생각하면 해야 된다. 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제 뭐 또 인사도 이야기하셨지만 30조 이상 규모로 대규모 추경을 빨리 지금 해야 될 상황이지 일단 국민들 살려놓고 뭐 외환시장에서는 환율 1,500원 가면 우리나라 흑자 더 나는 거니까. 뭐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또 물가도 안정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내수 경기가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가격표를 인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걱정이 되기는 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내수 다 죽기 전에 살리는 게 급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대표님 말씀 중에 나왔던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라는 건 국민연금이 해외에 어디다 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
달러로 바꿔서 써야 되는데 요거 시장에서 원화 갖다 주고 만약에 달러를 사온다 그럼 시장에 환율이 엄청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서 그냥 그 둘이 맞바꾸는 거예요. 시장에 그 국민연금이 필요한 만큼 달러 아유 우리가 줄게. 원화 내다 팔지 마. 가뜩이나 환율 올라가는데 요 얘기입니다. 나중에 환율 내려가면 싸게 달러 사가지고 요걸로 갚으면 되니까 국민연금도 뭐 손해볼 건 없죠. 자 근데 외환 보유액이 우리나라가 한 4천억 불 조금 넘게 가지고 있다가 이번 달 들어서 좀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근데 외환 보유액 4천억 불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들 하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한 600조 원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4천억 불이 안 된다.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까? 그냥 그거 신경 쓴다는 자체가 아직 배부르다 이런 얘기예요. 예. 물론 이제 뭐 우리보다 외환 보유고가 많은 나라가 전 세계 8나라 정도 있는데 그쵸. 8나라 중에 좀 괜찮은 나라가 없거든요. 사우디, 러시아 이런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쌓았다. 그 나라가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국내의 투자자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빌린 돈 말고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이 1조 달러이거든요. 1조 달러면 우리나라 1년 GDP 절반인데 이 정도의 GDP 대비해서 50%의 해외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외환 보유고 준다고 떤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장이 외환 보유고에 대한 트라우마 뭐 이런 게 옛날에 뭐 100억 불 깨지고 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겁이 많은 거지. 외환 보유고가 얼마가 적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도 그걸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뭐 이제 곧 20일까지 수출 통계도 나오겠지만 적어도 1, 20일 수출 통계 되게 좋았잖아요. 그리고 무역 흑자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내년에 솔직히 저는 걱정되는 게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한국 그 환율 조작국 지정할까 그게 걱정이지. 와, 환율이 올라간 거에 자체에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근데 좀 억울해요. 환율 조작을 대놓고 제일 열심히 한 나라는 사실 미국 아니에요? 그렇죠. 양적 완화가 대표적인 환율 조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축통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이번에 그 브릭스 국가들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뭐 거래하면서 통화 만들겠다 그러자마자 바로 혼내는 거 봤죠. 탈달러 하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이런 않죠. 선언이 나왔죠. 그게 이제 미국의 힘인 거고 또 그 군사력을 일부러 유지하는 이유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환율이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뭐 경제가 망해서 막는 게 아니고 내년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거지.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 경제에 뭐 큰일 치명타가 난다라는 이야기는 정반대인 게 그래요. 1달러에 1,500원 하다가 2,000원이 됐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만 2,000원이 됐다 그러면 해외에 투자해놨던 우리의 자산도 25% 30%가 가치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수입 물가 일단 올라가죠. 먹고 살기 어려워지죠. 국제유가가 오를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2022년이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가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때 130달러까지 가지고. 근데 지금 70불 밑에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환율 올라가서 수입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거지. 우리 지금 최근에 기름 넣으러 가보면 다 1,600원대 서울 외곽 지역 1,600원대인데 이게 우리나라 물가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지금 저는 하락 쪽이지. 그래요. 상승 쪽은 아니지 않나. 아무튼 뭐 이 통계 들고 이제 1월 달에 제가 또 성적표를 받아들겠습니다만 전 소비자 물가는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다라는 쪽 입장이어서. 야, 이거 약간 기존의 그 통념을 좀 뒤집는 말씀이라 진짜로 다음 달에 한번 봐야겠는데요, 대표님. 네, 아무튼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민감도에 우리가 지나치게 4천억 불 이런 거 기준선으로 정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은 오늘 좀 새기게 되네요. 다시 한번 환율 수준에 대해서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